충남 지역에는 낮 동안 눈이 내리거나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호남 해안과 제주, 강원 영동 지역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방의 기온은 2.2도, 습도는 45%입니다.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각 정당은 총선 때 여론조사를 많이 하지요. 주로 특정 지역구에 어떤 후보를 내야 승산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가 왜곡을 넘어서 조작된 것이라면 그건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죠. 대단히 큰 정치적 문제가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며 앞으로 어떤 승리도 이루어낼 수 없다고 단정한 김세연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연구원장직은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은 한국당의 싱크탱크고 한국당 여론조사를 총괄합니다. 왜 연구원장직을 유지하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한 언론이요, 당 여론조사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난번 선거까지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다는 말이거나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박근혜계로서 바른정당에 다녀오기까지 한 김세연 의원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당내 주요 보직은 대부분 친박계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우택 의원 등 한국당 내 친박 진영 정치인들 같은 경우 좀비 정당의 싱크탱크 수장을 해서 뭐하냐 이러면서 김세연 의원의 연구원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김세연 의원 발언이 마음에 안 들어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총선 공천 결정에 영향이 큰 핵심 당직이거든요. 총선 불출마를 이야기하면서 기득권은 주겠다는 김세연 의원, 또 당 쇄신 요구에 대해서 들은 척도 안 하는 영남권 또 친박 의원들을 보면 갈 길이 멀어 보이는 한국당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론조사 해보나 마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한국당 쇄신이라는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고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용수처장 김용민입니다. 용수처. 네. 5시부터 7시까지 KBS 1라디오 스튜디오는 용수처입니다. 용수처. 저희가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서 스튜디오 애칭을 받았는데, 네, 용수처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수처 모습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은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특별한 속 인터뷰가 있어서 오늘 핫소리 하루 쉽니다. 네, 특별한 분들을 1부, 2부에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코너 순서에 좀 변동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7시까지 힘차게 달려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비로에서의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네,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마스크를 하고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터운 외투도 입고 오셨고. 네. 네, 몇 겹입니까 이게?
놀랍지만 한 겹입니다. 아, 그래요?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안에 또 입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옷 전체 다 상의를 다 포함해서요. 예. 네, 2겹입니다. 2겹. 네. 또 코트도 입고 왔잖아요. 코트는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입고 오지 않았어요. 네네. 예, 하여간. 제 몸까지 3겹입니다. 그러네. 내추럴 스킨까지. 내추럴 스킨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감기가 심하세요. 네, 감기가 좀처럼 낫지 않아가지고 오늘 병원에 다시 갔는데 네, 항생제를 지어주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오다가 이 밖에서 오창석 씨가 좀 안 돼 보였는지 공진단을 하나 쥐어줬는데 그래요. 네, 검색해 보니까 이 감염병에는 공진단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네, 하지만 저는 먹었습니다. 네. 오창석 씨 이게 뭐 도움이 되라고 준 것 같은데 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도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우리 정상근 기자 열이 나는 건 아닙니까? 열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최근에 북한 다녀오시거나 그런 일은 없으시고? 그런 적은 없고 열이 나지 않아가지고 네, 이동이 아직은 자유롭습니다. 네, 그래요. 김포 근처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50cm 좀 떨어져서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금방 감염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예. 자, 오늘 첫 소식은 국회에서 오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처리됐네요. 네, 오늘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이 관련해서 이 소방관들의 이 국가직 전환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네. 본회의에서 이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을 해서 이 재석 197명 가운데 찬성 191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네네. 이 소방공무원법과 함께 이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등등 이제 관련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네. 이로 인해서 이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의 지위는 내년 4월부터 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고요. 이로 인해 장비나 처우 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이제 지방 공무원이다시피 했는데 네. 중앙 정부 공무원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좀 그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 소속된 소방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가 좀 그 노후된 것들이 많아서 이 본인들이 직접 사비로 장비를 산다는 세상에. 얘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네, 치안 중에 치안이 바로 소방인데 네네. 어느 지역은 소방이 잘 되고 어느 지역은 소방이 잘 안 되고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되죠. 공화국이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했어야 할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네,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1호 법안이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이제 알려져서 이재정 의원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다. 네. 이런 표현을 또 썼네요. 예, 대단히 좀 기뻐하는 그런 글도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그래요. 하여간 뭐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통과가 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반대하는 분도 있었네요. 2분 정도가 반대했었는데. 네네. 예, 197명 가운데 191명이 찬성을 해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295명인데 정원이 지금 5명은 이제 의원직을 잃어가지고. 네네. 295명 중에 197명이 오늘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러게요. 오늘 지지난주죠. 여야 원내대표가 이 민생 법안, 비쟁점 법안을 처리를 하기로 결정을 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가 열렸는데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재석 인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지 않아서 100명 가까이가 결석을 했어요. 네. 이분들은 지금 오늘 뭐 했어요, 도대체? 떡 드시러 가셨나? 이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명씩이나 빠져요. 3분의 1이 빠진 거 아닙니까? 네, 3분의 1이 빠졌죠. 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선박 3척을 납포했는데 이 배에 우리 국민 2명이 타고 있었다고요. 네, 오늘 오전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 3시 50분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 9시 50분께 이 예멘 카마란섬 서방 15마일 해역에서 한국 국적의 항만 준설선 한 척, 그리고 한국 국적의 예인선 한 척,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예인선 한 척 등 총 3척이 예멘 후티 반군에 의해서 납포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이 선박들은 현재 예멘 호데이다주 살리프항에 정박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선박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잔항을 출발해서 소말리아의 베르베라항으로 이동하던 중에 납포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이 한국인 선장이 어제 오전 7시 24분경 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해적이 선박을 장악했다라고 선사 측에 알려오면서 이 납포 사실이 파악이 됐습니다. 아이고.
참. 이 배 세 척에는 모두 16명이 탑승해 있었고요.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인 60대 남성 2명이 타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후티 반군에 억류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네. 정부가 후티 반군 측하고 접촉을 했는데 이 후티 반군에서는 이 해당 선박들이 영해를 침범해서 납포를 했으며 이 한국 선박으로 확인이 되면 석방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요. 후티 반군의 고위 관리인 모하메드 알리 알 후티라는 사람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가져서 네. 그 예멘의 해안 경비대가 해당 선박이 침략국의 소유인지 한국의 소유인지 알아보려고 점검을 하고 있다라면서 한국의 소유가 맞을 경우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석방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들은 잘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고요. 네. 이 외교부 당국자도 이 현재 선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일단 사건 접수 직후 그 오만에 있는 그 강감차남을 그 현장에 출동을 시켰습니다. 네, 네. 이 강감차남은 이 21일쯤 현장에 도착을 할 예정이고요. 네. 네. 한편 예멘 내전의 주요 세력인 후티 반군은 이슬람 시아파의 맹주인 그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2015년부터 순위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이 동맹군과 맞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 선원 또 우리 선박임이 확인된다면 풀어준다. 정말 너무나 다행입니다. 네, 뭐 아직까지 중동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모양인데. 뭐 네. 그렇기도 하고 아니 붙잡아서 풀어주지 않으면 그 해적이지 무슨 저기 반군이든 뭐 정군이든 하여간 네네. 군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해적과는 달라야죠. 네. 무사한 귀환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주도 인근 해상 어선에서 불이 나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아, 네. 요즘 배에 관한 오늘 이제 사건 사고가 좀 많은데. 해상 사고는 정말 위험해요. 네, 이 사고 때문에 현재까지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네네. 이 제주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9분쯤 이 제주 차귀도 서쪽 76km 해상에서 이 통영선적 연승어선 그 대성호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이에 오전 8시 15분쯤 사고 해역에 도착한 해경은 이 경비 함정 그리고 헬기 등을 동원해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만 이 한 명을 제외하고는 발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네. 이 사망한 김 씨는 오전 10시 37분쯤 발견이 됐는데요. 네네. 이 맥박과 호흡이 없어서 그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헬기로를 통해서 이송이 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네. 사고 어선에는 선장 56살 정모 씨, 선원 53살 강모 씨 등 한국인 6명 그리고 베트남 선원 6명 등 12명이 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 또 방위비 협상 문제 네네. 국민적 관심사인데요. 미국 측 방위비 협상 수석 대표 이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네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국과 미국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회의를 열었습니다만 네네. 이 원래 5시까지 예정돼 있었는데 오후도 넘기지 못하고 어허. 협상이 끝나버렸습니다. 오전에. 예. 네, 그만큼 이제 양측의 입장에 평행선을 달린 건데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미국은 여전히 그 올해 분담금인 1조 389억 원의 5배가 넘는 이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라고 6조에 하고요. 가까운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서 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호. 뭐 심지어 뭐 그동안 이제 방위비로 해결을 했던 그 주한미군에서 고용한 한국인 임금 그리고 뭐 군사 건설비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 주한미군의 인건비 그리고 그 군무원 및 가족들에 대한 지원 비용, 이 미국의 한반도 순환 배치 비용, 이 역외 훈련 비용 등도 요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네. 그럼 주한미군은 우리 군대인 거죠. 용병이 되는 겁니까? 네, 원래 이제 그 돈을 주는 사람이 고용주니까. 예, 보니까 말이죠. 한미 동맹을 깨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점만 네네. 다를 뿐 이 방위비 요구 5배 넘는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뭐 하여간 100%인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보게 되면. 네, 뭐 예. 정치권에서도 이게 너무 과도하다는 데는 자유한국당도 동일하네요. 네, 이 정도 이견이 증액에 없습니다. 대해서는. 네. 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일보는 방위비 올리면 안 되고
우리가 핵무장을, 핵무장하자. 네. 뭐 이런 정말 만화 같은 얘기를 해서 실소를 자내게 합니다만은. 그 순간 네. 한미동맹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네, 듭니다. 아니 완전히 깨자는 거죠. 아니 미국이 우리가 핵무장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예. 네, 그럴 리가 없죠. 네. 자, 그래요. 주한미군의 인건비도 달라. 네. 게다가 또 역외 훈련 비용,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나라 밖에서 훈련하는 비용까지 뭐 한국에서 내야 된다, 뭐 그런 입장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언론 보도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그 한미가 합의해온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결국 회담은 결렬이 됐고 심지어 차기 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 연내 타결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이스 S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는다는 호랑이와 똑같음. 하나 주면 2개 달라고 할 거예요. 아니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네. 그 우리 돈 6조가 아니라 뭐 한 3조 정도에서 절충을 볼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뭐 지금 6조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3조도 지나치게 과하지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사실 1조 400억 가까운 그 분담금도 사실은 과한 거예요. 지금 미군이 돈을 남기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6조를 달라고 하는 것은 뭐 미군을 한국이 뒷받침해 달라 뭐 이런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측 방위비 협상 수석 대표가 뭔가 메시지를 내놓은 모양입니다. 네, 그 드하트 보좌관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유감스럽게도 한국 협상팀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못했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본인들은 열린 자세로 들을 준비를 하고 서울에 왔고 또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뭐 본인들의 입장을 조절할 준비도 되어 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뭐 그러면서도 그 뭐 우리의 위대한 동맹 정신에 따라서 양측이 수용 가능한 그 합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 제안이 나오기를 희망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무조건 있습니다. 올려달라는 얘기죠. 이건 한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안 받으면 그 요구를 수용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얘기는 없죠. 네,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예. 그게 더 궁금한데 사실. 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영수회담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네. 청와대가 받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이 황교안 대표가 이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김도읍 의원은 뭐 요청을 했는데 어제 5시경에 이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왔다면서 이 청와대에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 지난번 여야 5당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논의가 됐던 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뭐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청와대 측에서 얘기를 했다. 한마디로 뭐 야당 대표를 홀대했다. 네,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네. 반면에 청와대는 이 물리적인 시간 관계상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고 전달한 사실은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하지만 영수회담을 제안한 황교안 대표의 진정성과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이 기본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진정성 있게 이 국정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회담의 자리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라면 이 사전에 뭐 실무회담을 통해서 의제를 좀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 네네. 게다가 또 이제 여야정 상설합의체가 뭐 이미 합의된 사안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게다가 또 황교안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경우는 영수회담에서 다룰 게 아니라 이 원내대표가 참석을 한 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다룰 사안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뭐 지금 대통령이 무슨 여당 총재도 아니고 말이죠. 네. 이 부분은 당연히 원내대표 간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할 사안인데 말이죠. 그래서 합의를 해가지고 각 당 의원들에게 추인을 받아야 할 일인데 네. 국회의원도 아닌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가 만나서 합의한들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는지 싶어요. 네, 예. 대통령이 뭐 여야 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각 당이 합의한 그 안건을 내리라라고 할 수는 없는 글쎄 말이에요. 네, 노릇이어서. 예. 네. 그 지금 초법적 그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예. 이런 논의는 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대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김세현 의원의 쇄신 요구가 좀 어느 정도 이 자유한국당의 파장을 낳은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내년 총선에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 당 안팎에서 권고한 이 서울 지역 험지 출마 등 당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유한국당한테 이제 수도 서울이 험지네요. 예. 뭐 강남 지역은 험지가 아니었었는데 요즘 또 강남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더 짚어보죠. 네. 기왕 이슈를 다루는 김에 철도 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 짧게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교섭을 진행했는데요. 네. 이 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됐습니다. 이 노조는 인력 충원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뭐 다른 SRT 고속철도에 대한 통합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코레일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파업 후에도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섭의 문을 열어놓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시작이 되면 이 필수 유지 운행률인 그 60에서 80% 수준으로 좀 운행률이 떨어져서 시민들의 이용에 좀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SRT 같은 경우 수서발 고속철도인데 이 지분을 코레일이 네네. 대주주 아닙니까 여기가? 맞습니다. 그런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참 이 요구와 또 요구에 대한 철도공사의 반응 어떻게 양자 간의 접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또 이것도 역시 주목이 되는 바입니다. 네, 정성근 기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505였습니다. 5시 25분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홍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1시간 전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화서 나드목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합차와 화물차가 부딪힌 후 화물차 옆으로 넘어지면서 싣고 있던 화물이 도로에 모두 쏟아졌는데요. 지금 2차로로만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뒤로 4km 구간에 차들이 거의 서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 운행 부탁드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 나드목 부근 3개 차로 막고 진행되던 사고 처리 작업 빠르게 마무리가 됐지만 안성부터 10km 구간에 차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후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신갈 분기점 부근으로 밀리는데 신갈 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고장차도 서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시 구간으로는 판교 분기점 일대와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더디고요. 작업에 여파받는 곳도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중원터널에서 충주 분기점 사이 2, 3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감곡 나들목부터 5km 구간 정체가 극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속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도보다리 회담 또 4.27 판문점 정상회담 그 명장면 떠오르시죠? 네, 지금도 생생히 그 모습이 기억에 새롭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환송 행사 도중 있었던 15초 암전의 순간. 순간적으로 벌어진 완벽한 신뢰의 순간이었던 그때 그 감동 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명장면을 연출했던 주인공 오늘 다시 김용민 라이브에 초대했습니다. 성공적인 공연 뒤에 있는 그 무대 뒤에 있는 연출가 탁현민 청와대 행사기획 자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건조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울면서 할까요? 아유, 예, 그래요. 아유, 잘 지내시죠? 요즘 아세안 준비 때문에 너무 바쁜데 오늘 하루 또 시끄러워서 이중으로 바빠진 하루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녁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행사 이걸 두고 이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탁현민 발언에 청와대 부글부글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선일보, 한국경제, 국민일보 이런 데가 부글부글인 것 같던데요.
그쪽 편집국이. 네. 예. 근데 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발언의 진위를 계속 그런 식으로 왜곡하면 저 보세요. 네. 10년 전 책 갖고도 평생 시달리는데 예. 그거 조심하셔야 돼. 진짜 큰일 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내가 청와대에 있었다면은 국민과의 대화 연출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는다. 뭐 이런 얘기가. 누가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청와대 관계자래요. 아, 관계자. 예, 관계자가 누굽니까? 글쎄 뭐 관계자 누군지 뭐 관계자가 하도 많으니까. 네. 글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로 네. 농담이 아니라 한 명의 연출가로서 그 말 그대로예요. 네, 한 명의 연출가로서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를 연출해봐라. 그러면 저는 거절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연출가로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질문자들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만약에 거기에서 자의적으로 선정을 하면 짜고 했다고 할 것이고 불특정 다수로 선정하면 당연히 질문의 수준과 중복성 뭐 여러 가지를 피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고 이든 저든 간에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연출로서는 피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이런 면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직접 그 청와대 안에 있을 때도 국민과의 대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네. 임기 초에. 네. 그때도 똑같이 생방송으로 하고 똑같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근데 야당이 뭐라 그랬나요? 쇼한다 그랬어요. 쇼한다고. 이번 행사 끝나고 좋은 질문과 좋은 대답이 나오면 아마 저는 비슷한 반응을 보일 거라고 예견합니다. 그리고 나쁜 질문과 흡족치 않은 대답이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트집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 연출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왜 하겠어요? 그 결과가 뻔하게 보이는데. 근데 이제 다만 제가 그 감히 대통령님이 이걸 하시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심정을 유추해 본다면 모든 형태와 형식 그 질문의 내용까지도 전부 MBC에 일임을 했잖아요. 청와대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게 되실 거예요. 분명히 이제 몇 시간 후면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생 라이브로 모든 질문을 대통령이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에 참모나 비서된 입장으로 그런 자리에 대통령을 모시는 게 저는 불편해요. 불편하고 뭐 제가 연출가라면 그거 안 했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소통을 해야 될 어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김용민 씨는 저희 대통령께서 국민과 소통을 잘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아니 그렇진 않죠. 저는 소통의 총량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상대평가를 좀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런 노무현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같이 놓고 상대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통의 총량이 적으냐. 자 보세요. 모든 기자회견을 사전에 각본 없이 진행하고 있어요. 다른 정권과 다르게. 당연히죠. 그리고 이제 청와대의 국민청원이 24시간 오픈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세요. 그리고 각 수석실뿐만 아니라 아예 홍보 소통 수석실을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거기서는 그런 업무를 아예 그게 업무인 거잖아요. 아마 한번 그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과 만나는 간담회가 이전 정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계속해서 만나고 있어요. 각 현장에서 간담회가 뭐 날마다 열리고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공식 행사에 대통령이 앉아도 그 주변에는 평범한 보통 분들이 앉게 돼요. 한마디 인사를 건네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소통의 총량이 부족한 건가요? 그런데 이제 국민과의 대화는 제가 왜 연출가로서 꺼려지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화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내용이 괜찮으면 형식을 비판하고 형식이 괜찮으면 내용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 상황을 연출하라고 하면 뭐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걸 자신 있는 누군가는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자신이 없다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왜 그러니까 좀 잘못 각을 잡으신 것 같아요. 이게 청와대가 부글부글 할 일이 아니에요. 청와대가 부글부글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내가 할 걸
내가 해야 해. 다 비켜. 내가 할 거야. 예. 그랬으면 청와대가 부글부글 해야죠. 네. 근데 나는 못해요라고 얘기한 게 청와대가 왜 부글부글 할 일이에요? 아마 또 이런 그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에 기자와 1대1로 대담하는 이런 형식의 소통도 역시 소통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국민의 그 평가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정답은 모르겠어요. 어떤 형식을 취해야 대통령과 국민 간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느냐. 네네네. 그런데 말씀하셨던 1대1의 대담 형식, 네. 1대 다자 간의 생방송 형식 우리가 두 가지 다 해봤잖아요. 그동안. 예. 근데 이든 저든 간에 그렇게 100% 모든 국민분들이나 혹은 보시는 분들이 만족할 만한 형식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연출가로서 만약에 그 일이 저한테 주어진다면 고민은 하겠지만 지금 이런 형식대로 하라면 나는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걸 물론 의도도 읽히잖아요. 왜 부글부글 하는지. 그리고 예. 근데 여하튼 간에 뭐 제 입장에서는 그 언론사들이 부글부글 한다면 그건 이해하겠으나 네. 청와대가 부글부글 한다는 건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언론사가 만들어낸 이야기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화라나 나도 순금이 있다 님께서 탁현민 자문위원께서 자유한국당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한 점, 이 점도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경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아니 그게 해석이 필요한지 저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감이 떨어진 건지 그 아니 말이 어딜 보더라도 그 탁현민 자문위원하고 저기 자유한국당하고는 그 맥이 닿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해석해야 한다는 게 조금 서글픈데 뭐 제가 그걸 직접적으로 해석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네. 뭐 그걸 듣고 웃으실 수도 있고 네. 그걸 듣고 전 웃었어요. 그 말을 네. 그럼 뭐 더 할 말이 없죠, 실은. 다만 이런 예. 건 있어요. 예. 그 이면에는 제가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것보다 네. 제가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은 대통령께 도움이 되는 일을 돕는 게 네.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앞으로도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전까지는 약간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에 좀 쏠려 있었다면 네.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안에도 보수적인 면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뭐 다소간 진보적인 면도 있고. 네. 근데 내 자신도 그런데 내가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정당의 내 정체성이 그대로 투사될 수 있나? 네. 이런 고민은 있어요. 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도 일해보고 싶다라는 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분 같은 네.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나섰던 분인데 그분이 왜 우파에는 탁현민 같은 기획자가 없는가 그런 말을 했던 없을 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찾으셔야죠. 네. 왜 없는지는. 예. 저는 알 것 같은데 네. 아마 그걸 모르시면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 없는지에 대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만약에 영입 제안이 온다면 네.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네. 저는 오면 생각해보죠. 오면 생각해보겠다. 알겠습니다. 자, 임종석 청와대 전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아세안 얘기하러 오라더니 뒤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뒤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사실 탁현민 자문위원이 그 행정관 그만두려고 했을 때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 이랬던 분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죠. 예. 그래요. 예. 자, 근데 임종석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뭐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어떤 귀띔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임 실장님이 뭐 저랑 그런 본인의 거취 문제를 상의할 저건 아니시잖아요. 네네. 제가 제 거취 문제를 임 실장님하고 상의할 수는 있어도 임 실장님이 저한테 거취 문제를 상의하지는 않을 둘 다 야인이 됐으니까. 뭐 아니, 그래도. 예. 근데 하여튼 저는 고민을 하시는구나는 알고 있었고 그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하실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고요. 네네네. 한 2, 3주 전에 같이 낚시 간 적이 있는데. 낚시를 같이 갔어요? 네. 두 분이 단둘이? 아니요. 이제 한두 사람 더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얘기 못 하십니까? 예. 그래서
같이 낚시를 했는데 75cm짜리 부시리를 잡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해맑게 웃으시던 모습만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요. 통일운동에 앞으로 매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너무 어울리는 일이긴 하죠. 그렇죠. 네. 그분이 대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이력도 있고요. 그 어떤 대통령으로부터 특임을 받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또 추측도 나오던데. 글쎄 그런 추측들이니까 제가 그 추측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아세안 정상회의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주객이 약간 전도된 것 같은데. 왜요? 아니 괜찮아요. 네. 제 마음입니다. 역순이에요, 역순.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제 내려올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말도 이제 여러 언론에서 참 그 뉘앙스 이분들이 하여튼 뉘앙스 바꾸는데 천재적 기질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 그치 깜짝깜짝 놀라긴 하는데 이 말이 어려운가요? 기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오실 수 있다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지막이라도 실제로 오시면 그때 가서 준비할 수 없으니까. 네. 이 말이 이상한가요? 아니 그렇긴 한데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그 부산에 오게 된다면은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정보를 더 알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부분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시점은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쇼. 가 알기 30분 전쯤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30분 정도밖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 행사 기획자한테 알려주는 건 맨 끝이에요. 그 앞에 이제 정무적 판단, 외교적 판단 여러 가지들을 다 거치셔야 될 거고. 제가 아는 거는 정말 마지막 순간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온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유효한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오시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게 될 거고. 동선이 어떻게 될까요? 오시지 않는다면, 오시지 않는다면 언젠가 여건이 되면 어떤 것들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 열차를 타고 내려올까요? 기대해 보시죠.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이거 아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맨 마지막에 알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알게 된다. 그 탁현민이 준비하는 행사엔 항상 스토리가 있고 휴머니즘이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그림이 또 기다리고 있는지 살짝 예고해 주신다면은?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해서 스토리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대개 그 지역이나 그 나라 국민들의 불편함을 야기시키고 교통을 통제하고 아무래도. 집회와 시위가 그치질 않는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의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어떤 이야기를 담는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착안한 부분은 결국은 이런 정상회의를 하는 본질을 따져 들어가면 우리와 아세안 국가들이 좀 더 친밀함을 유지하고 만들고 서로 간의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되고 그런 가운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 좋겠다라는 게 이 행사가 갖고 있는 가장 베이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1대1의 관계라면 뭘까? 좀 같이 밥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먹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게 가장 중심이라 이번에 준비한 한 아세안 푸드 스트리트 같은 행사, 사전 행사죠. 아세안 10개국의 길거리 음식들을 거리에 길거리 음식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가서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행사가 이제 바로 그런 점에서 착안한 행사고 또 하나 이제 정상회의 중간에 열리는 K-컬처라는 서밋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방시혁 프로듀서 BTS를 만든 분이죠. 하셨죠. 그리고 세계적인 온라인 플랫폼, 미디어 플랫폼을 만든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그리고 미니언즈의 예술 감독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컬처, 그러니까 문화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고 특히나 이제 BTS를 만든 방시혁
그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우리 K-팝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아세안 국가 국민들을 설득해 가고 있는지를 네. 말 그대로 노하우를 풀어 놓으실 거예요. BTS는 혹시 나오는지? 방시혁 대표가 나옵니다. BTS에서 그러니까, B가 나오는군요. 네. 이제 그런 자리도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네. 동시에 또 방송으로 또 생방송을 하고 예, 이런 행사들이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무슨 정상회의 하면은 삼엄한 보안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접근을 행사. 차단해 버리죠. 그렇죠. 네. 그렇게 연상하기 마련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번 네. 그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도 이게 몇 번째인지 혹시 아세요? 그거 다 세보진 않죠. 당황하시는군요. 아니, 본인도 뭐 나중에. 저는 공부했죠. 네, 공부했으니까.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요? 부산에서만 이미 두 번째예요. 그러네요. 참여정부 때. 그렇죠. 예. 기억이 나세요? 안 나잖아요. 그건 기억을 못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나는 장면을 못 만들어낸 잘못이 큰 거죠. 네. 그래서 이번 행사가 가능하면 다채롭게 네. 국민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게 하고 방송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부터 이렇게 계속 나와서 지금 막 설명하고 홍보하는 이유가 바로 네. 그런 데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한 아세안 부산 정상회의 잘 끝내면 네. 아마 전무한 일이 될 거예요. 정상회의를 하는데 시민들이 축제를 벌리고 환영을 하고 거리에서 네. 손을 흔들어주고 예. 그 나라 음식을 먹어보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그 국제적인 컨벤션 행사를 유치하는 때 네. 이게 얼마나 플러스 요인이 되겠어요. 푸드 스트릿의 그 한 아세안 정상들이 직접 또 시민들과 섞여서 어우러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멋있는 뭐 기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정상 간의 일정은 예. 뭐 보안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은 어떤 거대한 이벤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놓고 오실 수 있고 혹은 안 오실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언제부터 부산 내려가 계세요? 저는 지금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했고요. 네. 이제 내일이면 내려가서 행사가 끝나는 날까지 부산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내일 오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입니까 이게? 그렇죠. 아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좋습니다. 예. 그 D-3 행사가 열려요. 그 푸드 스트리트 현장에서. 이제 저희가 하루에 200분, 300분 정도, 왜냐하면 이분들이 길거리에서 음식하시던 분들이라 하루에 한 30인분, 40인분 정도밖에 안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막 300인분, 400인분을 하려니까 지금 어제도 한 분이 응급실에 실려갔다 오셨거든요. 예. 왜 웃으세요? 아니 리액션이 갑자기 리액션 좋아졌어요. 방청객 모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정말 못 드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D-3일이 되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유명 셰프들과 셀럽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한 아세안 퓨전 요리 콘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세안 각국에서 나오는 음식 재료들을 딱 테이블마다 10테이블을 딱 만들어서 15분을 딱 드리고 그 15분 안에 그걸로 뭐가 됐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또 같이 나눠 먹고 그런 행사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2시에 서면의 놀이마루에 오시면 그 행사를 또 같이 함께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11월 15일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근데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직전 행사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군요. 11월 25일. 네. 11월 25일에 회의가 있고 그 전에 이제 사전 행사들이 계속 열리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신 탁현민 청와대 행사기획자문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행사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비상하리라. 내일은 대기자로 장성할 소기자 석석 오창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탄상. 이것이 누구인가 봤더니 오창석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예,
부산 얘기가 나왔어요. 앞서 탁현민 자문위원. 네, 바깥에 듣고 있었습니다. 예. 부산 아쌤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해운대에서 하는 거예요. 해운대. 네. 거기가 누리마루 그렇죠. 네. 예.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맞습니다. 거기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참 앞서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부산이 또 한 번 세계의 주목을 받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예. 네. 이번에도 좀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 6시 때 만나야 되는데 우리 네. 오창석 평론가 6시 때 김용민 변호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간으로 가지고 왔어요. 네. 네. 저도 이 시간이 좋습니다. 그래요? 이 시간이 전국 방송이 아닌데. 그래요? 예. 출연료가 좀 줄어들 수도. 그래요?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 선물 드리는 퀴즈부터 내주시죠. 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니까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먹던 이것에 침 뱉은 꼴이다. 아하.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했던 말, 먹던 이것에 침 뱉은 꼴. 여기서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네. 마을에서 먹는 물이랑 생활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이건 뭐 따로 힌트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네. 시간도 없으니까 바로 갑시다. 자, 퀴즈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뭐죠? 네, 임기 이제 절반쯤 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네네.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도 없이 사전 질문지도 없이 300명의 방청객이 즉석에서 손을 들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요. 몇 시부터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저녁 9시? 8시부터인가요? 예, 8시군요. 8시. 네, 10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농담입니다. 예. 여러분 KBS 1라디오를 통해서도 이 방송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8시부터입니다. KBS 1라디오를 통해서도 방송이 되고 1TV를 통해서도 방송이 되고요. 예. MBC가 주관하는 방송이긴 합니다만은. 네, 맞습니다. 웬만하면 KBS로 보시죠. 네. 그렇게 저는 KBS를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300명이 방청석에서 손을 들면 또 질문할 기회를 주는 이런 방식인데 탁현민 자문위원은 좀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타 방송에서 질문의 수준이 담보되지 않고 그렇지. 했던 질문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다양하고 격의 없이 이제 국민들의 질문을 받겠다는 의지로 표현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게 어떨까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네네. 그 패널로 나와가지고 사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또 국민들 또 애청자 시청자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분들 모아놓고 단체로 동시 방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반응입니다. 그 진행자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예. 이 시간대. 이 시간대. 이 시간대가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행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물론 우리 오늘 모이시는 분들도 아주 격조 높은 질문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만은 보다 더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또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음에 또 국민과의 대화 자리 같은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면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모아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라디오를 포함해서 TV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까지 합쳐서. 라디오만 합시다. 라디오만 해야 돼. 네. 그래요? 그것까지 TV가 해버리면은 라디오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역대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대통령 직선제 요구한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노태우 대통령 때 처음으로 국민과의 대화 같은 것이 시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1990년 6월 29일 6.29 선언 3주년을 맞아서 노태우 대통령이 이 당시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보통 사람이라는 단어를 내걸고 지금은 당연한데요. 네. 이 당시는 보통 비서가 가방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요. 노태우 대통령 후보자는 이제 직접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네. 믿어주세요. 예. 근데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안 들었을 수도 있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파격이었다고 하고요. 어떤 이제 대학생이 나서 저도
대학생이 대표는 아니고 보통 대학생입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질문했는데. 아 그래요? 네. 추후에 밝혀졌죠. 네. 이게 다 사전에 질문지가 다 작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당연하죠. 예. 네. 그리고 이 시점이요. 재밌는데 1990년 1월 22일에 3당 합당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치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국민과의 대화에 나섰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예.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IMF 이후에 네. 이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취임 1주년을 맞아서 했었던 대화에서 어떤 대학생이 무인도에 세 가지를 가져간다면 어떤 걸 가져가겠습니까? 네. 라고 대통령께 질문했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은 실업 문제와 지역 감정, 부정부패를 가져가서 우리 국민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다 내가 가져가 보겠다. 예. 되게 센스 있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때 처음으로 5개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주관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토론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방송사가 주관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당시는 이제 인터넷과 접목을 했고 이 당시에는 스크린 쿼터제가 한창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배우 이준기 씨가 와서 네. 스크린 쿼터제 축소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자본에 굴복한 거 아니냐라는 아주 센 발언을 날카로운 발언을 네, 날카로운 질문했죠.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은 혹시 자신이 없으신가? 저는 한국 영화를 너무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 영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40-50% 충분히 웃돌 것 같은데 이준기 씨는 자신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스크린 쿼터가 없더라도 네. 한국 영화 잘 나갈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준기 씨는 이제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좀 걱정이 된다. 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몇 번의 대화를 했는데요. 이때부터 이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국민과의 대화였는데 국민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과 만나는 거니까 네. 대통령과의 대화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대화.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은 네. 그 많은 것을 또 웅변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땠죠? 박근혜 대통령은 대담을 하지 않았고 유튜버와 함께 이제 1대1 대담을 나눴고 보통은 이제 대국민 담화로. 네, 맞습니다. 예. 대국민 담화로 대체했습니다. 네, 사실 뭐 기자회견도 굉장히 힘겨워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기자회견 같은 경우도 사전에 질문지가 다 나갔고 그 당시 최경영 기자가 네. 트위터로 자 다음 질문 요겁니다. 하면은 어느 기자 어디 언론사 어느 기자가 합니다. 네, 뭐 이러면 그 질문을 그대로 하는 그런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요. 소통이 중요합니다. 소통의 의미가 얼마나 잘 살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 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일찍 끝내네요.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52번째